말씀드린 내용은 생산과 함께하는 마이크로스피어와 웨이퍼의 리피드로에서의 양분의 방식에 대한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목표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로서는 생산일의 일반적인 형질과 분석 방법과 제가 입점을 하게 된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어에서는 마이크로스피어 웨이퍼의 제조 방법과 마이크로스피어 웨이퍼의 특성과 그것들의 인디비듀얼 유니트 테스트 방법, 인비브에서 저희가 예기설적으로 행한 인비브 실험에 대한 실험 방법과 생산일의 정량 분석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결과에서는 약물의 방출 공간을 중심으로 소비 약물 함량과 폴리머 농도, 솔벤트 분류에 따른 각각 약물 방출 병행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고 인비브 실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제조된 웨이퍼의 소비 약물 함량과 웨이퍼의 두께에 따른 약물의 방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일이라는 약물은 일반적으로 마약과 진통제로서 수술 시에 마취제나 안정제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수술 후에 진통제나 말기암 환자의 진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생산일은 심혈관에 대한 영향이 매우 크지만 코 감퇴나 혐액, 또는 혼상세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일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진통제인 물품이나 100배 이상의 물품 효능을 가지고 있는 많지만 발현이 1~2분 내에서 되기 때문에 매우 빠른 발효가 1시간 이내에 짧은 작용 기전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생산일을 비경부적으로 투여했을 때는 충분한 효과를 약물 발현을 보기 어렵고 그래서 그런 적절한 농도에서의 약물 발현을 보기 위해서는 빈번한 투여와 연속적인 주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그러한 치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약물의 소각성 약물 전달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고 저희는 그런 약물 전달 시스템을 위해서 생물성이며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는 PADA를 연관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스피어에서는 PADA의 분자량이 이만이고 나타이저 글루콜라이드의 비가 75인 PADA를 사용하였고 웨이퍼에서는 나타이저 글루콜라이드의 비가 50대 50이고 분자량이 5,000인 PADA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인비보 실험을 행하는 데서는 제조된 마이크로스피어를 이용하여 뒤에 근육 투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생산일 분석에 있어서 GC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그 약물의 미량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미량 분석에는 GC가 우수한 분석능이 있고 생산일의 구조상 질소 포함하고 있는 생산일 구조상 그런 질소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GC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할 때 디텍터의 선택에 있어서 매우 좋은 분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GC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저희는 생산일에 함유되어 있는 마이크로스피어와 웨이퍼를 제조하였고 저희가 생산일의 정량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피코그램의 분석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생산일의 화학 구조를 나타낸 것인데 구조를 보면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화학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일의 약물 동시학적인 데이터로서 생산일 관감기는 3.7시간 정도이고 0.7 나노그램/ml의 농도 이상에서는 생산일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테라피틱 플라즈마 레벨은 1에서 20의 나노그램/ml 정도의 농도에서는 어느 일정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스피어의 제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스피어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OW 에멀전 솔벤트 이비포레이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제조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는 독성이 적은 에틸 아세테이트를 솔벤트로 선택을 하고 솔벤트에 폴리머와 약물을 잘 녹인 후에 100rpm으로 스타링되고 있는 워러페이스에 오일 페이스를 드라이네트 시키고
5시간 동안 솔벤트를 200% 시키면서 마이크로스피어를 제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조한 마이크로스피어를 왁싱 과정을 거치고 동결 건조 후에 일부와 드럼 컨택트를 측정하였고 스텐이나 XRG 소원 분석과 인비트로와 인비브에서 약물의 방출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 GC-LCT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웨이퍼의 제조 방법입니다. 웨이퍼는 폴리머와 약물을 물리적으로 잘 혼합을 한 후에 직경이 5mm인 몰드를 이용하여 몰드에 넣은 후 프레스에 스텐도와 일정한 압력을 가해서 웨이퍼를 제조하게 되었습니다. 제조된 웨이퍼와 마이크로스피어의 인비트로 릴리즈 테스트와 인비브 릴리즈 테스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비트로 릴리즈 테스트는 제조된 마이크로스피어 웨이퍼를 TVS에 넣은 후에 인큐베이터에서 37도씨를 유지하면서 일정한 속도로 쉐이킹을 해주고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샘플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설치하는 양만큼 프레싱 유지형을 다시 채워주면서 릴리즈 테스트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인비브 릴리즈 테스트는 제조된 마이크로스피어를 선택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좋은 방출을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하여서 뒤에 우측 대퇴부에 수여한 후에 뒤에 꼬리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처리한 후에 지시 공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가 펜타닐을 정량 분석을 하기 위해 사용한 지시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내 부분에서는 GC의 스플리트 모드를 사용하였고 운반기체로서는 최소 살림을 사용하였습니다. 컬럼은 길이가 60m이고 내경이 320마이크로미터이고 필름 두께가 0.25마이크로미터인 캐필럼 컬럼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븐의 온도 조건은 인셜 템퍼레처를 150도씨로 설정을 하고 분당 30도씨 승온을 시키면서 270도씨까지 승온을 시켜주고 2분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한 후에 5도씨 280도까지 승온을 시켜주고 10분간 유지를 시켜줍니다. 최종적으로 오븐의 온도를 300도씨까지 승온을 시켜주고 20분 동안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실시한 총 런타임은 38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펜타닐의 화학 구조나 나이트로젠이 포함되어 있는데 GC에서 디텍터를 선택할 때 나이트로젠 포스퍼드 디텍터는 질소나 인에 대해서 선택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디텍터는 나이트로젠 포스퍼드 디텍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샘플을 GC 공정을 수행하기 전에 전처리 과정을 하게 됩니다. 펜타닐은 일반적으로 혈전 단백질과 80% 이상의 단백 결합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염을 이용한 즉 NaOH를 이용하여 재단백 과정을 거친 후에 6%의 아이소프로판올이 포함되어 있는 클로로비탄을 이용하여 펜타닐을 추출해내게 됩니다. 그런 후에 2시간 동안 솔벤트를 이베포레이션 시키고 펜타닐을 클로로비탄보다 더 펜타닐을 잘 추출해낼 수 있는 톨루엔을 선택을 하여서 재구성을 시켜준 후에 주입을 하여서 지속 분석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약물이 10%이고 폴리머 농도가 20%인 마이크로스피어의 표면과 단면에 대한 센사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평균 크기는 30마이크로미터 정도였고 표면은 비교적 부드럽고 매끄러운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저희가 단면을 보았을 때는 크고 많은 포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무작용인 PSA와 결정성이 매우 높은 펜타닐 베이스와 펜타닐 10%와 PSA 90%를 물리적으로 혼합한 혼합물과 10%의 펜타닐이 함유되어 있는 마이크로스피어의 XRD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살펴보면은 물리적인 혼합물에서도 펜타닐의 결정성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지만 10%의 펜타닐이 함유되어 있는 마이크로스피어의 경우는 펜타닐의 결정성이 거의 상쇄되면서 PSA의 무정용에 가까운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서 저희는 펜타닐이 그 PSA 마이크로스피어 안에 잘 포섭되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GC 크로마토그램입니다. 블랙토플라즈마와 펜타닐이 함유되어 있는 샘플의 크로마토그램을 나타낸 것으로 블랙토플라즈마와 샘플에 들어있는
크로마토그램을 비교해보면 12.4%에서 펜타네티프와 저희가 인터넷 스탠다드로 사용한 평가비율은 14.1%에서 8,100만원 잘 분리가 되면서 각각 검출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이크로스피어 웨이퍼의 약물의 방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스피어의 초기 약물 함량에 따른 약물의 방출의 결과로서 약물의 함량이 적을 때에는 약물이 매트릭스 안에서 분명히 잘 분산되어 있지만 약물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약물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약물의 함량이 가장 높은 30%의 경우에는 부위 정도의 100%에 가까운 약물의 방출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PAJ 농도에 따른 약물의 방출의 결과인데 일반적으로 PAJ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점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 마이크로스피어의 사이즈가 증가합니다. 그로 인해서 약물의 방출은 지연이 되는데 저희 실험에서는 상반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하지는 못했고 저희가 샘 사진을 통해서 본 결과 오히려 PAJ 농도가 증가할수록 내부에서는 오히려 더 스코어도 많고 크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약물의 방출이 더 빨랐던 것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솔벤트 볼륨에 따른 마이크로스피어 약물의 방출인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솔벤트 볼륨에 따른 약물의 방출을 하는 실험에서는 워터페이스의 양을 고정을 시키고 폴리머의 양을 고정을 시키는데 저희는 워터페이스의 양만을 고정을 시키고 그 상태에서 솔벤트 볼륨이 증가하면서 똑같은 PAJ의 농도를 똑같은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솔벤트 볼륨과 함께 PAJ의 양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 결과 솔벤트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솔벤트의 양이 적은 것이 가장 빠른 방출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펜타닐이 함유되어 있는 웨이퍼의 방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약물 함량에 따른 방출 결과로서 약물 함량이 많은 것은 처음에 그 웨이퍼의 표면 부분에서 존재하는 약물들로 인해서 이니셜 버스트가 크지만 최종적으로는 약물의 함량이 적은 것이 100%에 가까운 방출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웨이퍼의 두께에 따른 약물의 방출에 대한 결과입니다. 웨이퍼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초기 이니셜 버스트를 적고 대부분에 가까운 방출을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방출률은 50%에 미치지 못했고 웨이퍼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100% 가까운 방출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인비보 시험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음과 같은 세 농도에서 농도를 가지고 인비보 시험을 수행하였는데 뒤에 우측 대체육에 투여한 후에 6일 동안 농도 측정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셔리피틱 레벨은 1에서 20 나노그램, 그러니까 좁게 잡으면 1에서 10 나노그램 per ml의 농도이고 10개 잡으면 1에서 20 나노그램 per ml의 농도에서는 셔리피틱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인비보 실험을 해본 결과 6일 동안 그 레벨 안에서 일정한 농도로 약물이 방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펜타닐이 함유되어 있는 소프트성 마이크로스피어와 웨이퍼를 제조하였고 제조된 마이크로스피어는 저희가 인젝션을 하기에 적합한 크기로 제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스피어에서는 초기 약물 함량과 폴리머 농도 그리고 솔벤트 볼륨에 따라서 각각 릴리즈 패턴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 웨이퍼에서는 초기 약물 함량과 웨이퍼 두께에 따른 약물의 방출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비트로에서의 약물의 방출 결과로부터 저희가 제조한 마이크로스피어나 웨이퍼는 저희가 10일에서 10일간의 일정한 약물의 방출을 유도하는 제재로서 좋은 제재가 성공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금 인비보 실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